파이널 모의고사 1강입니다. 우리 1강은요. 모의고사 1회에 우리 1번부터 30번에 해당되는 CS 개론에 대해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걸 묻고 있어요? 고객 만족을 결정하는 5가지 요인이 있지요. 자, 우선 5가지 요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가지 요인, 서비스 성공 및 실패 원인에 대한 기인들, 또 서비스 제품 및 서비스의 특징, 또 부정적, 긍정적인 감정, 공평한 서비스, 또 다른 고객, 가족, 동료에 대한 9점도 우리 고객 만족을 결정하는 요인 5가지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요인 중에 뭘 묻고 있냐면요. 우리 봤더니 자, 만족과 불만족의 경우 기인을 분석한대요. 우리 기인은 뭘 얘기해요? 기인 분석, 원인에 대한 결과, 원인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분석할까요? 그냥 만족됐어. 만족된 상황이야. 아예 불만족했어. 그럼 이런 결과를 그대로 놔두나요? 그렇지 않죠. 자, 왜 만족했는지 또는 불만족이 나왔다면 이 불만족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일을 통해서 고객 만족을 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귀인 분석을 통해 평가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을 묻는다면 당연히 어떤 말이 들어갈까요? 귀인이 같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서비스의 성공, 어떤 고객 만족적인 상황들, 또 실패라는 불만족적인 상황에 대한 원인에 대한 귀인이다라고 해서 답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답은 1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CS 리더스 관리사는요, 지문이 길어요. 자, 지문이 길다라는 건요, 어디에 정답을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질문의 내용을 좀 더 천천히 읽어보세요. 대부분의 답은 어디에 있다? 질문에 그 답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면서 잘 모르겠다, 애매해요 라고 한다면 어딜 다시 한번 읽어봐라. 질문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인 이론의 결정 요인 중 기인 이론의 결정 요인 3가지가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차별성이 있습니다. 자, 이 기인 이론에서 이것이 좀 특정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건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한 차별성. 자, 합의성이죠. 우리 합의성을 또 어떤 보기로 나올 수가 있냐면요. 협의성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어요. 자, 합의성 어떤 얘기죠? 비슷한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반응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겠죠. 하지만 지속성이 있죠. 당연히 뭡니까? 이것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인 이론의 결정 요인 3가지다. 차별성, 합의성, 지속성인데 이 각각의 어떤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잘 구별해 두셔야 됩니다. 좀 변형된 문제로 차별성을 물을 수 있고요. 지속성에 대해서 물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합의성 2번이었습니다. 네, 우리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기업의 고객 만족 경영을 실패했대요. 서비스 기업에서 좀 더 고객 만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객 만족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경영적인 전략으로 실행을 했는데 이것이 실패했다. 실패한 원인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당연히 뭡니까? 전사적인 조직 문화를 구축하지 못했어요. 어떤 합의점을 찾지 못했네요. 자,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해요. 만족 경영이란 부분입니다. 어떤 최고 경영자의 관심과 지원이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기업에 뭐가 부족한다?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하다.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실패했습니다. 기회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늦었나 봐요. 자, 기업 측면에서 지나치게 비용을 절감하다 보니까 어떤 수익에만 집착할 수 있겠죠. 만족 경영이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봤더니 인식이 변화되었다. 사실 완벽한 문제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완벽한 문제를 만든 건 아니죠. 어떻게 인식이 좀 변화되었을까요? 네, 어떤 인식의 변화 이렇게만 나오면 안 되지만 고객의 어때요? 고객 지향적인 아마 이 얘기를 하려고 했을 거예요. 이렇게 좀 생략된 용어로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식 변화 어떻게 됐다? 고객 지향적으로 인식이 변화되었다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실패한 겁니까? 아니죠. 성공한 거죠. 자, 답은 몇 번이다? 2번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노드스트롬 백화점. 그렇죠. 우리 노드스트롬 백화점에 대한 그 고객 만족 경영의 성공 신화가 많이 있지요. 어떤 경영 철학적인 부분, 또 내부 고객 만족, 외부 고객 만족, 이 3가지 여러분이 확실하게 좀 공부해 두셔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뭘 묻고 있냐면요. 노드스트롬 백화점 안에서 아주 우수 판매사원이 있대요. 자, 이 판매사원들은 매출도 달성하고 또 달성하거나 초과한 우수 판매사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다? 아이고야,
자사 매장에서 연간 34% 할인되는 신용카드도 발급해주고 있대요. 그런데 여기서 묻는 건 뭘 묻는 거예요? 노드스트롬 백화점에서 이렇게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그들을 얘기하는 것, 그들의 명칭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이거는 뭐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가 있나요? 암기죠.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패스세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혹가다 이 패스세터가 어디에 나올 수가 있냐 보기에요. 우리 전략에, CS 전략에 뭐가 나오냐면요. 리츠카트 홀때 나와요. 리츠카트 홀때. 야, 리츠카트 홀때는 뭐 우리가 차후에 학습할 거지만 요게 딱 패스세터가 나와. 여러분 패스세터는 어디에 있다? 노드스트롬 백화점에 일하고 있는 우수 판매 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리츠칼튼의 인지적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용어가 아닌 것은 패스세터가 나올 수 있어요. 간혹 가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연결해서 봐주세요. 뭐라고요? 노드스트롬 백화점의 우수 판매 사원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연간 33% 할인되는 신용카드, 뭐 33%, 뭐 별표 아무 의미 없어요. 중요한 건 그들을 호칭하는 용어예요. 네, 패스세터였습니다. 자, 고객 관계 관리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냐면 의미 없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었대요. 자, 우리가 고객 관계 관리에서 CRM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CRM 출발하는 건 결국 고객의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하죠. 자, 데이터베이스가 어때야 돼요? 좀 정확해야 되죠.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이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고객을 분류하고 또 고객의 그 특성에 맞게끔 그에 맞는 마케팅을 실행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의미 없어? 문제가 있나 봐요. 그러면 그거는 어떤 자료인가라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다. 단위당의 판매가 적어요. 별로 의미가 없네요. 평생 단 한 번 구매한 제품에 대한 데이터예요.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장기적인 타선이 기업 입장에서 맞지 않는다. 그렇죠. 자, 상표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지 않는 제품에 대한 것 의미 없는 데이터로 볼 수 있겠죠. 답은 몇 번이에요? 정보를 수집하는데 적은 비용을 들었다라는 건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효율성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적은 비용이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 의미 없는 건 너무 많은 비용이 들었다. 고객의 정보를 기업에서 수집하는 경우도 있고요. 외부에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어떤 정보를 가지고 오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었다라고 한다면은 또 실패 요인에 해당될 수 있는 의미 없는 데이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정보 수집에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가 틀린 답이었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CRM 전략인데 전략 수립 방법 중에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라는 부분입니다. 자, CRM 전략이지만 우리 이것을 뭘 얘기하고 있어? 어디서? 그렇죠. CRM이라 얘기할 수 있지만 이 CRM CRM으로 할게요. 이 CRM이란 부분에서 라는 게 좀 더 정확한 말이겠죠. 자, 그러면은 네모에서 얘기하는 거 우리가 이 CRM 전략 여러분 저 교재에 있어요. 자, 나는 이걸 봐도 이 보기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어디로 가셔야 돼요? 이론서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은요 자주 나와요. 이 CRM의 전략 분류하시는 거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학습하시고 풀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기에서 해당되는 거 어떤 보기인가 볼게요. 고객에게 기업이 접근하는 것 이렇게 허락이래요. 아싸! 키워드가 나왔네요. 자, 기업이 고객에 접근하는 걸 허락한 것으로 고객의 자발적 동의를 통해서 진행되는 마케팅이다. 사전에 뭘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고 강요하지 않는 듯한 그런 접근을 얘기한다. 키워드가 뭐였죠? 허락이었습니다. 자, 고객은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을 최대한 자세하게 제공받길 원하는 것으로 누가 얘기했어요? 그렇죠. 미국 야후 부사장이 세스 고딘에 의해서 그의 저서에서 처음 소개된 이론입니다. 짜자자자. 자, 허락이란 키워드가 나왔는데 여러분 보기에서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뭐예요? 그렇죠. 퍼미션 마케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럼 천천히 한번 볼게요. 우리 옵트인 메일이에요. 뭘 얘기한 거예요? 광고 수신에 동의한 거 있잖아요. 광고 수신에 동의하겠습니까? 우리도 회원가입할 때 이런 거 V 표시, 이런 네모 박스에 V 표시 이런 거 하지요. 네, 그래서 광고 수신에 동의한 사람에 한해서 뭘 한다? 어떤 DM을 보내주는 것, 이런 메일이다. 정보를 전달해주는 걸 얘기하고 있죠. 우리 서스펜션 서비스는 뭡니까? 찜해놓는 거예요. 아직 지금 구매해요? 아니, 나중에 볼 거예요. 나 이거 찜해놓을 거야. 그런 거겠죠. 자, 우리 레커멘데이션 서비스는 뭐라고 얘기해요? 고객이 과거에 구매 행동,
과거의 구매 행동 같은 거를 분석해 봐요. 아, 우리 고객님 봤더니 어떤 상품? 이렇게 좀 어떤 꽃이 들어갔거나 어떤 자연주의적인 거나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다. 어떤 구매 패턴을 보였어요. 그런 제품을 뭐 해줄 수 있어요? 구매 행동을 분석해서 추천해 줄 수 있겠지요. 우리 그것을 레커멘데이션 서비스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크 메일이에요. 나 그거 싫은데 허락하지 않았어. 난 동의하지 않았어. 허락하지 않았는데 메일을 보내는 것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크 메일이다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우리 ECRM의 전략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거 우리 퍼미션 마케팅 자주 나오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 보시면은요. 1, 2, 3, 4번은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적어도 1, 2, 3, 4번만이라도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자, 인간관계 개선 방법 중에 부정적 사고가 자신에게 의미하는 말을 지속적으로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계속 질문을 하는 거네요. 자, 질문을 해서 어떤 신념을 찾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다소 생소할 수 있어요. 근데 방법은 간단해요. 누가 저한테 이랬습니다. 야, 넌 너무 너 생각만 해 라고 했습니다. 그거 기분 좋은 말이에요? 아니죠. 지적질 받았죠. 근데 좀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누군가의 부정적인 뭘 받았어요? 부정적인 자극을 받게 돼요.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내가 계속 자문하면서 뭔가 문제를 찾는다라는 얘기죠. 그래, 너는 뭐래요? 너는 너무 너 생각만 해. 기분 나빠. 생각만 해. 이런 말을 들었다. 자, 이거를 뭐예요? 자, 고민해 보는 거죠. 어떤 근거로 그랬을까? 어떤 근거로 나한테 이런 말을 했지? 라고 고민해 봤어요. 그러면은, 혹시 그 친구가 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평소에 가졌던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이 생각에서 또 어떤 걸 물어볼 수 있겠죠? 이렇게 수직적인 하살표를 통해서 자문하면서 어떤 신념적인 것을 찾아내는 방법의 유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수직 하살표 기법이다라는 거예요. 답은 몇 번이다? 그렇죠? 1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우리 비결정론적 철학을 기반으로 둔 교류 분석입니다. 자, 교류 분석에 인간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하죠? 인간관 3가지가 있습니다. 자, 별표, 이론수가 아니니까 별표 줄 순 없지만 자주 나와요. 자, 우리 비결정론적인 철학을 기반으로 둔 교류 분석에서 3가지의 인간관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긍정적, 그리고 변화 가능성, 자율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긍정적이에요. 다들 어떻게 태어났다, 왕자 공주로 태어났다, 다들 아주 아주 귀한 존재다라는 의미겠죠. 스스로 변화할 수 있고 또 자율성이 존재하는 것, 이런 의미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볼게요. 뭐다? 긍정성, 변화 가능성, 자율성. 3가지 그냥 여러분 세트로 그냥 생각하세요. 세트로 뭐라고요? 자주 나오니까 긍정성, 변화 가능성, 자율성. 네,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요. 자,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서비스 프로세스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라는 부분입니다. 자, 답을 먼저 볼까요? 고객의 태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직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향후 거래 여부가 무리하게 결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어지러워. 말을 너무 어렵게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직원 간의 상호작용이 차후 거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자, 상호작용이라는 건 결국 뭘 얘기할 수 있어요? 고객 응대 또는 접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접점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하거나 불만족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불만족하면 당연히 만족은 뭔가 향후 거래가 되는 재구매가 나타나죠. 당연한 이야기죠. 자, 불만족했는데 계속 거래해요. 나 거래 안 해. 거래는 안 하는 이탈이라는 것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것이 향후 거래에 무리하게 결정되지 않도록 한다? 아니죠. 오히려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족된 상호작용을 통해서 향후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 서비스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5번이었습니다. 10번 볼게요. 구매 또는 서비스 제공 이전에 발생되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상품을 구매할 때
대기열이라는 거 발생될 수 있죠. 직원을 뭐 기다려야 하는 상황, 아니면 또 계산대에 줄이 길어진 상황도 있고요. 또 서비스를 제공받으려고 했을 때 구매 전에 또 뭐가 나타날 수 있어요? 대기가 발생해요. 이런 대기열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라는 부분입니다. 정답 한번 볼까요? 자, 서비스의 정확한 수요 예측이 통계적으로 가능. 이런 보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서비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수요 예측이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서비스의 특징 보면 수요 예측이 이게 문제예요. 수예래네요. 자, 수요 예측이란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이거 대기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발생해요. 필연적으로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대기라는 것은요. 그래서 기업에서 뭘 해야 돼요? 대기는 고객에게 대기라는 것은 고객에게 뭘 경험해요? 불만족한 경험이죠. 불만족이에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대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대기 관리라는 것을 통해서 효율적인, 자꾸 기자를 빼먹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해야 돼요? 기업에서는 효율적인 대기 관리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시간 관리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서 뭐라 그래요? 수요 예측이 정확한 통계적으로 가능한 반면 서비스 제공 능력은 고정적이다라고 해요. 우리 서비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서비스의 제공이 고정적인가요? 그렇지 않죠. 서비스 제공자에 따라서 서비스의 품질이 달라져서 우리가 서비스의 표준화 또 고정화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특징이죠. 당연히 잘못 얘기하는 거 몇 번입니까? 2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11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인데 보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보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인사과에 있는 누굽니까? 김 팀장님께서 전 직원으로 대상으로 뭘 알아봤어요? 부서별 근무 환경 만족도 조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당연히 조사를 했으니까 누구에게 보고해야 돼요? 사장님께 보고하려고 봤더니 이런 내가 명색이 팀장인데 우리 부서가 부서 만족도에서 최하위 꼴찌를 하고 말았어요. 고민 많이 되겠네요. 꼴찌랬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조사 안에서 나에 대해서 김 팀장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나 봐요. 평소에 좀 직원들을 힘들게 했네요. 그래서 사장님에게 보고할 때 뭘 쏙 빼요? 나에 대한 김 팀장님 본인에 대한 거를 좀 쏙 빼고 또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작성해서 사장님께 보고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의사소통의 장애인 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이거는 보고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커뮤니케이션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해당되나요? 우리가 이것을 상향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하죠. 밑에서 위로 가는 것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향적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단점적인 부분은 정보에 대한 여과예요. 정보의 여과, 걸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유리한 것만 보고한다든지 나에게 불리한 것 이런 것을 왜곡시키거나 좀 걸러내서 전달되는 것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상향적 커뮤니케이션에서 나오는 장애 요소 정보의 여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채널별 의사소통 방법 중 의사소통의 충실성이 뭡니까? 상호 교류가 아주 충실하게 이행되었는가라는 부분이겠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좀 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좀 더 효과적으로 낸 순서대로가 좀 얘기하고 있죠. 그 순서 중에 가장 충실성이 낮은 거, 이런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낮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낮다라는 건 좀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에 해당될 수 있겠죠. 반대로 얘기한다면, 자, 그러면은 먼저 충실성이 가장 높은 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뭐예요? 얼굴 맞대고 얘기하는 충실성이 가장 높은 거는 면대면이겠죠. 서로 보고, 만나보고, 회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전화해요. 보진 않았지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겠죠. 편지입니다. 우리 이거 편지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뭐로 많이 해요? 이메일이라도 할 수 있겠죠. 자, 이메일은 3번 정도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메모 네 번째 게시판 공유가 가장 충실도가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그렇죠. 4번이죠. 그래서 간혹가다 게시판에 공지하면은요,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워크숍 진행하는데 나 못 들었는데? 너 못 들었어? 게시판 못 봤어? 이런 얘기 좀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게시판에 공지해놨기 때문에 충실성이 좀 가장 낮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13번 보겠습니다. 구전과 구매 행동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을 아는 부분입니다. 다 먼저 볼까요? 고객은 기업의 비상업적인 정보보다 사람들에게서 전달받은 상업적인 정보를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오, 그렇지 않죠. 자, 상업성이라는 거는 신뢰도를 저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실에 의거하기보다도 상업성 뭐에 초점을 뒀어? 어떤 수익이나 기업의 수익적인 부분에 좀 초점을 뒀다. 이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가까운 지인이 나에게 전달되는 정보여도 뭐다? 그것이 상업성이게 되면은요. 신뢰도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답은 2번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여러분 그냥 놓치지 마시고요. 뭘 봐라. 구전과 구매 행동에 대한 특성은 바로 좀 이 보기를 좀 잘 봐두세요. 지금 우리가 정답만 찾았지만 이 보기도 좀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구전과 구매 행동에 대해서 학습을 좀 더 보충하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나머지 보기도 여러분들이 좀 학습하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14번 보겠습니다. 알더퍼가 제시한 ERG 이론에 대해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아는 부분입니다. 다 볼까요? 자, 우리 알더퍼의 ERG 이론과 우리 매슬로의 욕구 5단계, 욕구에 대한 이론에 보면요. 크게 뭐 몇 가지 차이가 나고 있지만, 자, 여러 욕구가 동시에 발생될 수 없지 않아요. 뭔요? ERG는요, 여러 욕구가 이런 키포인트예요. 자, ERG 이론은요, 동시에 여러 욕구가 가능해요. 충족이. 동시 발생이 가능해요. 자, 그런데 지금 반대로 얘기하죠. 동시 발생이 가능한 것이 ERG 이론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ERG 보셨을 때 우리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와 구별해서 어떤 단계에 해당되는지 이것도 분류해 주실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우리 ERG는 여러 욕구가 동시에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크리스토퍼, 자주 나와요. 이 문제도 아주 자주 나와요. 자, 크리스토퍼가 제시한 고객 서비스 3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3단계를 어떻게 나누냐면요. 서비스에 제공하는 제공 시기에 따라서 3단계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나눠요? 자, 우리가 거래하기 전의 서비스, 거래 전 서비스, 또 거래 시 서비스. 자, 거래가 끝났습니다. 구매를 한 후에요. 우리 거래 후 서비스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 거래 전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는 것, 거래 시 서비스, 거래 후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학습해 두셔야 되겠죠. 자, 3단계 중 거래 시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는 것 볼까요? 재고 품질 수준 해당되고 대체성 해당되겠죠. 주문의 편의성 당연히 해당이 돼요. 그런데 제품을 포장했다는 건 구매를 하는 상황이에요. 구매한 후예요. 뭐 구매도 안 하는데 포장해 주는 경우가 있나요? 그렇죠. 이건 당연히 뭐예요? 거래 후죠. 자, 거래 후 포장만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 클레임도 뭡니까? 구매에 관련된 클레임, 어떤 배송적인 거, 어떤 보증.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어디에 해당될 수 있다? 거래 후 서비스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OECD의 서비스 분류 중 유통 서비스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유통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라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우리 교육 서비스는 어떻게 해당돼요? 그렇죠. 사회적 서비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금융 서비스는요. 이거는 생산자 서비스로 얘기하고 있지요. 운동 서비스예요. 개인적인 서비스죠. 그래서 개인 서비스에 해당되는 부분. 자, 공공행정 서비스. 이것도 사회 서비스죠. 자, 유통 서비스 어떤 겁니까? 통신업, 도소매업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 통신업, 우리 뭐 유무선 서비스 이런 것이 해당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5번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나 17번 보겠습니다. 구매 결정을 위한 정보의 원천 중 구매를 결정함에 있어서 정보의 원천 뭐가 있어요? 개인적인 정보의 원천 있죠? 자, 기업에서 제공하는 상업적인 정보의 원천도 있어요. 자, 그렇죠. 공공에 대한 정보 원천도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경험적 정보의 원천도 해당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상업적인 원천인데 당연히 어떤 게 해당돼요? 그렇죠? 우리 웹사이트를 통해서 나타나는 건 상업적이다 얘기해요. 자, 우리 가족 볼까요? 가족은 뭐에 해당돼요? 개인이죠. 개인.
자, 우리 대중매체 인터넷 검색은 다 뭡니까? 공공적이다라고 보겠죠. 제품을 사용했어요. 그럼 뭐예요? 경험적인 것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냐고요?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것 해당되는지. 네, 근데 이거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뒤에 보시면 해설을 보시던지 아니면은 이론서, 여러분 명품 기본 이론서 다시 학습하셔야 됩니다. 꼭 나눠서 학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18번 보겠습니다. 구매 결정의 영향 요인 중에 인적 요인. 이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구매를 결정함에 있어서 크게 나눴던 것은 뭐로 나눴냐면요. 인적 요인과 상황 요인으로 나눴어요. 그런데 사실 인적 요인과 상황 요인을 나눴을 때 상황 요인이 굉장히 너무 많은 걸 포괄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인적을 인적과 상황 요인으로 보지 마시고 상황 요인으로 다 분류해서 좀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상황 요인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자, 구매에 대한 상황으로 나누고요. 그리고 점포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점포 내 상황. 점포 내 상황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구매에 대한 상황을 보게 되면요, 소비자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이겠죠. 어떤 소득이라든지요. 비용적인 부분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어떤 상황? 시간이라는 상황도 포함될 수 있겠죠. 구매에 대한 시간, 또 어떤 물리적인 상황도 해당될 수 있어요. 자, 이 물리적 상황은요, 여러분 좀 봐두셔야 돼요. 우리가 물리적 상황에 해당되는 건 한 가지만 봐두세요. 뭐냐면 배달 가능 여부예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구매 결정의 영향 요인 중에 자, 물리적 상황에 해당되는 것은 라고 묻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배달 가능 여부다라고 찾아주시면 되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구매 상황에다가 뭘 넣냐면요. 인적 상황. 네. 인적 상황을 여기에 넣었습니다. 그냥 분류를요. 왜냐하면 상황적 요소가 좀 많기 때문에 분류를 좀 넣었습니다. 그럼 점포 내의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떤 것들이 해당될까요? 상품에 대한 또 진열적인 요소를 보면서도 구매를 결정할 수 있겠죠. 자, 어떤 포장적인 것도 되겠죠. 어떤 판촉적인 부분도 해당될 수 있겠죠. 점포 내의 상황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봤더니 다음 중 인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히 뭡니까? 사람과 관련된 거네요. 누구예요? 동반자적인 성격이지만 여기 봤을 때 우리가 상품 진열과 판촉은 뭐에 해당될 수 있어요? 점포 내 상황에 해당되죠. 점포 내 상황에 해당되고 두 가지는 자, 예상과 어떤 소비자의 소득은 우리가 되게 구매 상황 중에 경제적 상황 이렇게 좀 더 세분하자면 경제적 상황에 해당되는 그런 요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인적 요소이기 때문에 사람과 관계된 동반 고객의 영향이라는 거 쉽게 찾을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좀 변형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서 같이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린소스텍의 서비스 프로세스 설계 시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것, 거리가 먼 것라는 부분입니다. 자, 1번 볼까요? 무슨 말이 나왔어요? 자, 구조화되고 정의된 절차를 따르되 최대한 관료주의적으로 설계돼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관료주의적? 서비스에서는 좀 긍정적인 말로 쓰이지 않지요. 관료주의적. 그렇죠. 수직적, 그렇죠. 어떤 좀 강압적 이런 느낌인데 최대한 관료주의적이지 않게끔 설계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죠. 서비스라는 건 결국 좀 수평적인 조직 문화, 어떤 좀 협력하고 좀 지연하고 이런 문화가 좀 원화되는데 관료주의적이지 않게끔 설계되어야 된다. 이게 맞는 말이죠. 드린 답은 당연히 몇 번이었다? 1번이었습니다. 네, 20번 보겠습니다. 대기열 관리에 대해서 대기라는 거는 고객 입장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나타내는 것 당연한 얘기겠죠. 자, 기업에서는 그래서 대기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서비스는 수요 예측이 가능해요? 수요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자,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에 필연적으로 대기란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전제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답은 2번이죠. 정확한 수요 예측이 가능하지만 서비스 제공자의 한계성으로 대기가 발생될 수 있다. 자, 어떤 말이 틀렸어요? 그렇죠. 정확한 수요 예측이 불가능하죠. 틀린 말이었습니다. 자, 2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CRM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라는 부분입니다. 답을 볼까요?
기업이 창출하는 판매 수익에 상관없이 뭐란다? 판매 수익에 상관없이 마케팅 비용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우리 CRM을 보게 되면요, 모든 고객을 동일하게 보지 않았죠. 자, 고객은 어떻게 했어요? 기업의 어떤 부분 기업의 수익을 기여하는 기여도에 따라서 고객을 좀 어떻게 됐습니까? 평가했어요. 고객을 좀 평가하고 분석했죠. 그래서 그 각 고객에 맞춤 좀 차별화된 마케팅, 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요. 적어도 뭐 우리 기업에서 자주 사용하시고요. 많이 사용하시고요. 가장 최근에 사용한 RFM 지수가 높은 고객에게는 좀 더 많은 혜택이 좋은 이런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겠죠. 이 고객은 적자가 돼.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좀 손실을 좀 주는 고객이야. 우린 그 고객을 한계 고객이라 하는데 그 고객은 어떤 마케팅을 진행해요? 디마케팅. 그렇죠. 마케팅을 좀 줄여나가는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수익의 기여도에 따라서 당연히 마케팅 비용을 차별화하고 있는데 뭐라고 해요? 상관없대요. 판매 수익에. 그렇지 않죠. 그래서 기업이 창출하는 부가 서비스에 따라서 마케팅 비용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바꿔주실 필요가 있어요. 기업이 창출하는 부가 서비스에 따라서 뭐다? 마케팅 비용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22번 보겠습니다. 고객 관계 관리가 요구되는 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우리 고객 관계 관리,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고객의 생애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것, 이게 뭐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봤더니 제품의 차별화가 용이하대요. 결국 시장 내에서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로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쟁 우위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CRM이라는 경영 기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제품의 차별화가 용이하대요. 시장 내에서 다른 기업과 봤을 때 우리의 차별화가 굉장히 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뭘로 차별화하면 돼요? 제품을 통해서 하면 되죠. 굳이 CRM까지도 필요 없겠죠. 제품에 대한 차별화가 있으니까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그 제품에 대해서 구매할 수 있겠죠. 독특한 가치가 있고요. 희소성이 있고 이런데 그래서 당연히 경쟁 우위가 되는데, 그래서 제품의 차별화가 용이한 산업에서는 사실상 CRM이 그렇게 필요한 영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 그래서 볼게요. 이것도 좀 같이 봐주세요. 자, 고객의 평생 가치를 추구한다.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추구한다. 이 비즈니스 사업이 가능하다. 또 영업인들의 이중률이 많다 보니까 시스템적으로 고객을 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자, 고객과 직접적인 접촉으로 빈도가 높은 산업도 CRM이 좀 더 효과적이고 필요한 산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었습니다. 23번 보겠습니다. CRM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라는 부분입니다. 답을 찾아볼까요? 자, 우리가 CRM 할 때 여러분 그냥 이거를 구구단처럼 딸딸딸딸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CRM은 장기적, 볼까요? CRM은 장기적, 당연히. 자, 그리고 CRM은 뭐다? 고객 점유율. 자, 고객 점유율 CRM은 고객의 고객의 유지와 확보. 자, 이걸 그냥 머릿속에 그냥 넣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 CRM은 볼까요? 2번 먼저 볼게요. 시장 점유율보다 뭘 해요? 고객 점유율. 시장 점유율은 결국 매출이란 부분으로 이해하게 되죠. 매출. 시장 점유율이 뭐예요? 우리가 동일한 상품군 안에 모든 기업에 다 포함되겠죠. 시장 내 동일한 상품군의 전체 판매액 중에서 우리 기업이 시장을 점유한, 우리 기업의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매출적인 관점이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뭐다? 고객의 점유한 고객 점유율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시장 점유율이 아니다. 고객 점유율이다. 자, 고정 고객보다도 신규 고객 창출, 그렇지 않아요. 신규 고객 창출에 비용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CRM은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신규 고객 창출이 아니라 뭐다? 고객의 유지 확보, 이것을 고정 고객화하는 거겠죠. 이거에 초점을 뒀다라는 겁니다. 계속 나와요. 계속. 자, CRM은 뭐다? 장기적이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보다 고객 점유율, 그리고 신규 고객 창출보다 고객의 유지 확보 또는 고정 고객화,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외워두셔야지, 이해하셔야지 자, 이와 비슷한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2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CRM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볼까요? 기업 내 일부 부서에서만 진행한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CRM의 큰 특징을 보게 되면 전사 차원이다. 자, 전사 차원이고 어떤 프로세스의 통합을 얘기합니다. 자, 일부 부서 나오면 다 CRM과 거리가 먼 거예요. 자, 일부 부서. CRM이 실패한 이유도 일부 부서만의 진행으로 봤던 거죠. 그래서 CRM은 전사 차원에 그리고 시스템이 통합된 것을 얘기한다. 통합, 전사 차원, 통합, 전사 차원입니다. 틀린 답은 뭐다? 4번이었습니다. 25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총체적 고객만족 경영혁신 TCS라 얘기하죠. 자, 우리 TCS 나오면 두 가지로 분류해 주셔야 돼요. 두 가지 뭐냐면 내부 역량 강화예요.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요소가 있고요. 역량을 강화하는 요소. 자, 시장 내에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요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다 외워야 되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부라는 건 결국 뭘 얘기해요? 기업 내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내부적인 것을 뭐라고 찾으면 되냐면 내부 역량 강화 요소 찾아주면 돼요. 그럼 시장 경쟁력은 뭘 보면 돼요? 고객과 관련된 것, 고객과 관련된 것, 또 시장과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을 찾아주면 돼요. 근데 뭘 얘기하고 있어요? 자, TCS 고객만족 경영혁신이라고 총체적인 고객만족 경영혁신 나오면 딱 한 문제 유형이에요. 내부 역량 강화 요소냐, 시장 경쟁력 강화 요소냐 두 개 분류한 것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기준을 뭐로 봐라? 내부 역량 강화는 기업의 내부적인 프로세스를 보게 되고 시장은 뭡니까? 외부적인 것, 고객과 시장과 관련된 것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그런데 시장 경쟁력이죠. 당연히 뭐랑 해당돼요? 시장 경쟁력의 강화 측면이 아닌 것, 당연히 내부적인 거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인사 조직이라는 부분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다음 중 한국인의 특성에 맞는 감성 경영 전략에서 경영자가 고려해야 될 상황으로 거리가 먼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뭐 자주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잊을만 하면 나와요. 자, 한국인의 특성에 맞는 뭘 도입하고 싶대요? 감성 경영이라는 것을 도입하고 싶다. 이때 뭘 해라? 좀 이런 것들을 주의해라. 이런 것들을 고려해라.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보기도 좀 봐두셔야 되는데 당연히 틀린 답은 4번입니다. 자, 경영 관련 탈가족주의가 아니에요. 가족주의죠. 가족주의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탈가족주의 아닙니다. 가족주의예요. 그래서 자, 한국인의 특성에 맞게끔 감성 경영을 도입할 때 고려사항 이 5가지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뭐 외울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변형돼서 나오는 건 뭐다? 탈가족주의로 나올 수 있어요. 아닙니다. 경영에 뭘 해라? 가족주의적인 그런 문화가 구축돼야 되겠죠. 답은 4번이었습니다. 다음 중 공정성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볼게요. 자, 1번 먼저 볼게요. 1960년대 누굽니까? 애덤스에서 정립이 됐죠. 이제 두 가지 이론이 근거가 됐다. 인지부자 이론, 교환 이론의 기초가 됐죠. 기초로 하였다, 근거로 하였다. 도출의 결과, 자, 무엇을 얻었는가라는 거죠. 요구기업 평등성이다. 절차상의 공정성은 도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 정보 공유 등을 얘기한다. 맞는 말이죠. 자, 상호작용의 공정성이 고객이 무엇을 얻었는가?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도출이죠. 분배의 공정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럼 상호작용 공정성은 뭘 얘기해요? 인간적으로 좀 공정한 대우를 받았는가?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들린 답은 뭐다? 당연히 5번이었습니다. 공정성 이런 우리 도출과 절차상, 상호작용 공정성 무엇이 해당되고 있고 어떠한 내용인지 여러분 꼭 분류해서 학습에 두셔야 됩니다. 28번 보겠습니다. 관광 서비스. 자, 관광 서비스 나오는 거는요. 관광 서비스의 정의 있죠. 기능적 정의, 또 비즈니스적 정의, 구조화적 정의가 있습니다. 이런 정의 세 가지 함께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거는 뭐 이렇게 두 가지 문제 유형으로 관광 서비스는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서비스의 특징에 대해서 좀 묻고 있어요. 당연히 뭡니까? 인적 서비스에 대해서 뭡니까? 그렇죠. 의존도가 높죠. 자, 고객의 호감, 만족감을 느끼는 데는 지식과 행위이다. 그렇죠. 단순히 인적 자원뿐만이 아니라 또 관광하게 되면 뭐예요? 물적 자원이라는 것도 필요하죠. 물적 서비스도 필요하죠. 또 호텔의 숙박, 또 음식을 먹는다든지 뭐 이런 필요해요. 자, 고객의 직접 참여에 의해서만 서비스가 당연히 창출되죠. 우리 관광이라는 것이 여러분 안 가실래요? 그럼 제가 대신 참여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일반 서비스와 다르게 비용 산출이 용이하대요. 그런가요?
우리가 왜 많은 여행 상품, 관광 상품을 봤을 때요, 막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이것저것 비교해요? 비용에 대해 산출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 패키지는 왜 이렇게 비싸지? 이 패키지 왜 이렇게 싸지?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 의해서 우리가 좀 고려될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뭡니까? 용이하지 않아요. 어려워요. 어려워.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그럼 패키지 뭐 그냥 가게요? 산출이 쉽다면. 그렇죠. 또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선택했을 때 어때요? 잘못 선택할 가능성도 높지요. 그래서 지각의 위험도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틀린 답은 뭐다? 아이고. 제가 잘못 눌렀네요. 당연히 틀린 답은 5번이었습니다. 네, 29번 보겠습니다. 다음, 경쟁 우위를 위한 방어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라는 부분입니다. 자, 방어 전략 우리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첫 번째 뭡니까? 저지 전략입니다. 저지에. 자, 우리 경쟁사가 시장에 진입하기 전이죠. 자, 진입해서 우리 보복해요. 자, 진입하고 또 시장에 안착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적응 전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돼요. 자, 먼저 볼게요. 적응 전략은 경쟁사가 시장에 진입했을 때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면 이미라는 말이 있어요. 이미 진입한 건 뭐 얘기해요? 시장에 안착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얼핏 봤을 때 그냥 시장에 진입만 볼 수 있는데 이미 진입했어? 시장에 안착했어? 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맞는 말이죠. 적응, 안착했을 때라는 거다. 자, 적응 전략에는 고객과의 장기 계약 연장, 장기 고객 할인, 그렇지 않아요. 좀 더 고객에 안착했다면 장기 계약 연장, 이거는 뭐 공격적인 거죠. 공격적인 건 보복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 공격적인 전략은 어떤 보복 전략과 가능하죠. 그런데 이게 적응 이미 안착했을 때는요, 어떤 서비스 패키지를 개발하고 또 부가 서비스를 개발하는 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바르지 않는 거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자, 3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앞에 문제랑 거의 비슷하죠? 시장 방어 전략을 위한 보복 전략. 자, 우리 보복 전략은 시장에 안착했을 때여서 어떤 것들이 나오면 공격적인 것이 나와요. 공격적인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저지 전략은 경쟁사가 시장에 지금 진입했어요? 아니요. 시장 진입 전이에요. 자, 시장 진입 전이다 보니까 진입하지 못하게 지금 저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요. 좀 우리의 그런 볼륨을 좀 크게 하는 거죠. 우리도 싸움하기 전에 뭐 해요? 팔 걷죠? 좀 센 척하죠? 저 어깨를 좀 넓게 하죠? 싸움 시작하기 전이죠? 뭘 합니까? 나를 좀 크게 좀 보이게끔, 좀 과장하게 보이게끔 하죠? 뭐를 통해서? 유통망을 좀 이렇게 좀 점유하고 또 광고를 통해서 하고 있지요? 그래서 당연히 답은 몇 번이에요? 광고 전략이죠. 저 뭐에 해당돼요? 저지 전략에 해당되는 거예요. 쉽게 풀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1회 1일강 CS 개론에 대해서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